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데브옵스 신입 면접 가이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신입 개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 3계층 아키텍처부터 클라우드 선택까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면접 대비는 물론이고 실제 업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그냥 면접 질문 답하기 이걸 넘어서요. 실제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거든요. 각 개념이 왜 중요하고 또 실제 어떤 문제를 푸는지 그 본질을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3계층 아키텍처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인프라 구성할 때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특정 리소스는 꼭 퍼블릭에 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왜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잘못 넣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리소스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외부 사용자 요청을 제일 먼저 받는 로드 밸런서 있잖아요. ALB나 NLB 같은 거요. 그리고 내부망, 그러니까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들이 바깥 인터넷이랑 통신할 때 쓰는 NAT 게이트웨이. 이것도 보통 퍼블릭에 두죠. 또 베스천 호스트라고 점프 서버. 이것도 필요할 때 퍼블릭에 두고요. 로드 밸런서, NAT 게이트웨이, 베스티언 호스트. 네, 이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보안이랑 접근성 이 두 가지 균형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로드 밸런서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잘못 넣으면요. 외부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아예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자료 주신 분이 AWS 실습하다 웹사이트 접속 안 됐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마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넷 게이트웨이가 프라이빗에 있다. 그러면 내부 서버들이 외부에서 패치를 받거나 외부 API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아웃바운드 통신이 다 막혀버려요. 그럼 업데이트도 못하고 다른 서비스랑 연동도 안 되고 큰일이죠. 결국에는 각 리소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 맞게 딱 보안 경계를 설정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각 구역의 역할, 보안 수준, 이걸 명확히 하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 같은 거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확실히 기본 원칙 위에다가 실제 경험, 학습 이런 게 더해져야 제대로 설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프라 구조를 잡았다면 이제 그 안에 리소스에 누가 접근할 수 있냐 이걸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인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랑 연결되겠네요. IAM, 이거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IAM은 AWS 환경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세세하게 관리하는 권한 관리 서비스예요. 사용자 유저, 그룹, 역할 롤, 그리고 이 권한들을 정의하는 문서인 정책, 펄리시, 보통 제이슨 형식인데요. 이런 걸로 구성돼요.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바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Least Privilege라고 하죠. 최소 권한 원칙이요. 네, 그러니까 각 사용자나 서비스에는 딱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큰 이유는 실수 방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권한 다 가진 루트 계정으로 막 작업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 지우거나 인프라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막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별로 서비스별로 역할을 딱 분리하고 권한을 제한해 두면요.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기도 쉽고 책임도 분명해지고요. 그 자료 주신 분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도 있잖아요. 처음엔 편하니까 권한을 좀 넓게 줬다가 나중에 보안이나 비용 때문에 줄이려고 하니까 뭘 얼마나 줘야 할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요. 그럼 복잡성 문제도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 권한은 단순히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근데 그 최소 권한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권한을 조금 주면 또 필요한 작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한 설정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진짜 최소한으로 시작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 테스트하고 로그 분석하면서 조금씩 권한을 추가해 나가는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IAM 폴리시 시뮬레이터 같은 도구로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분석해서 실제 어떤 API가 호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권한 관리는 한 번 딱 설정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드로 인프라 관리하는 거, IAC, Infrastructure as Code요. 이게 좀 편리하긴 한데 코드 한 줄 잘못 쓰면 실제 운영 환경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양날의 검 같아요.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어떤 안전장치들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는 배포 전, 중,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IAC를 안전하게 쓰려면 정말 여러 단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포 전 단계에서는 코드 자체의 품질, 안정성 이걸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동료 검토, 그러니까 코드 리뷰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풀 리퀘스트 기반으로 변경 사항 공유하고 최소 1명 이상 동료가 보고 승인하는 절차. 이걸 통해 잠재적인 오류나 설계 미흡한 점을 걸러낼 수 있고요. 개인 프로젝트라도 혼자 다른 브랜치 파서 스스로 리뷰하는 습관이 좋아요. 코드 리뷰 중요하죠. 네. 거기에 더해서 TFlint나 체코브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코드 스타일, 오류 가능성, 보안 취약점 이런 걸 자동으로 검사하는 게 좋고요. 테라폼 자체에 있는 밸리데이트 명령어로 문법 오류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마지막으로 변경 사항을 바로 운영에 쏘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배포 전에 최대한 걸러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배포 중 단계에서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배포 중에는 이제 실제 인프라가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 적용 전에 어떤 리소스가 생성되고 바뀌고 삭제될지 미리 보여주거든요. 이 결과를 그냥 쓱 보지 말고 진짜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그 마이너스 표시 붙어서 삭제된다고 나오는 리소스는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한 삭제인지 다시 한번 봐야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급하게 어플라이 눌렀다가 시겁했던 경험이 하하,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디테일드 엑시트 코드 같은 옵션을 써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수동으로 확인하고 어플라이 하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태 파일 관리인데요.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파일이잖아요. 이걸 로컬에 두지 말고 SS3 같은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고 버전 관리 켜고 암호화도 하고 그래야 상태 파일이 깨지거나 없어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죠. 상태 파일 관리.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포 후 단계 안전장치는 뭔가요? 배포가 잘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변경된 인프라가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모니터링이죠. 클라우드 와치 같은 도구로 주요 지표들, CPU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에러율 이런 거 계속 보고요.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알림받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문제 생기면 자동으로 이전 상태로 휙 되돌리는 롤백 기능까지 구현해두면 더 좋고요. 이런 모니터링과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IAC로 빠르게 바꾸는 장점은 누리면서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여러 단계에 걸쳐서 꼼꼼하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군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상태 잠금, 스테이트 로킹입니다. 테라폼 쓸 때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는 걸 막는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태 잠금이 없으면요. 특히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상태 파일 손상, 스테이트 커럽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A랑 B가 거의 동시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했다고 쳐봐요. A가 변경한 내용이 상태 파일에 막 쓰이고 있는데
비가 변경한 내용이 그걸 덮어쓰려고 하면 상태 파일 내용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라폼이 실제 인프라 상태랑 다른 정보를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죠. 혹 상태 파일이 깨진다니? 네, 둘째는 리소스 중복 생성 문제예요. 잠금이 없으면 두 개발자가 동시에 똑같은 리소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 만드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의도치 않게 인스턴스가 두 개 띡 생겨버릴 수 있어요. 불필요한 비용도 문제고 인프라 구성도 꼬이겠죠. 상태 잠금은 이런 동시성 문제를 아예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AWS 환경에서는 보통 S3를 상대 파일 백엔드로 쓰면서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써서 잠금 기능을 구현해요. 누가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다이나모DB에 나 지금 작업 중 하고 잠금 레코드를 만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동시에 실행하려고 하면 Error acquiring the state lock 이런 메시지 뜨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한 명만 상태 파일을 건드릴 수 있게 보장하는 거죠. 아, 그 자료 주신 분이 팀 프로젝트 초기에 잠금 설정 안 하고 하다가 상태 파일을 깨져서 고생했다는 얘기 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단순히 동시에 작업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 안정성, 데이터 정합성 보장, 또 누가 언제 바꿨는지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팀 규모가 커지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 자동으로 테라폼 돌리고 그러면 상태 잠금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물론 잠금이 너무 오래 걸려 있거나 타임아웃,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다른 작업이 막히는 문제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 관리 방법도 필요하고요. 자료 작성자분도 이 부분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더 배우겠다고 하셨던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IT 인프라의 좀 근본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차이점인데요. 개념은 대충 알겠는데 실제 장단점이나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자료에 비교표도 있던데 핵심적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온프레미스는 회사가 직접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를 사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좀 전통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이런 IT 자원을 인터넷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모델이고요. 가장 큰 차이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는 비용 구조예요. 온프레미스는 처음에 하드웨어 사고 하느라 돈이 확 들어요.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근데 클라우드는 쓴 만큼만 내는 운영 비용 중심이에요. 초기 비용 차이가 크군요. 네. 둘째는 확장성이고요. 온프레미스는 트래픽 늘면 서버를 직접 사서 늘려야 하니까 확장이 느리고 좀 제한적이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자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탄력성이 엄청 뛰어나죠. 그 자료에 나온 블랙 프라이데이 트래픽 폭증 시나리오가 좋은 예시예요. 온프레미스라면 미리 최대치 예상해서 서버 잔뜩 사놔야 하잖아요.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 확 늘렸다가 끝나면 다시 줄이면 되고요. 아, 그 탄력성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관리 책임인데요. 온프레미스는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미들웨어까지 전부 다 직접 관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인프라의 상당 부분, 특히 하드웨어 쪽은 클라우드 회사, CSP가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죠. 설명을 듣고 보니 클라우드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온프레미스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나요? 물론이죠. 온프레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한 통제권이에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안 정책은 어떻게 할지,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할지 전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정보나 의료 기록처럼 규제가 아주 엄격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외부 네트워크랑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 꼭 필요한 경우엔 여전히 온프레미스를 선호할 수 있죠. 그리고 작업량이 아주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 소유 비용 TCO가 클라우드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반면에 클라우드는 사용량에 따라 비용 예측이 좀 어렵고 특정 클라우드 회사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웬더락인 이런 단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결국 정답은 없어요. 비즈니스 특성, 규제 요건, 예산, 기술 역량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전력적으로 선택해야죠. 그 자료 작성자분이 개인 PC의 VM 환경, 이게 온프레미스랑 비슷하잖아요. 거기랑 AWS 프리티어, 클라우드를 직접 경험하면서 차이를 느꼈다는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제약된 환경이랑 유연한 환경의 차이를 몸소 느껴본 거죠. 결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요즘은 두 개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도 많이 하던데 앞으로 이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질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3계층 아키텍처랑 IAM은 결국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 같고, IAC 안전장치랑 상태 잠금은 자동화를 하되 안전하게 하자 이런 거고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비교는 우리 상황에 맞는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고르자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자료 주신 분의 경험처럼 직접 부딪혀보고 또 부족한 점 알고 계속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다룬 기술 하나하나가 결국은 신뢰성 있고 확장 가능하고 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퍼즐 조각들이에요. 단순히 면접 통과용 지식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기본적인 과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가 점점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알던 온프레미스라는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혹시 사용자랑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있잖아요. 이게 클라우드의 유연함이랑 온프레미스의 빠른 응답 속도, 이 장점들을 합치면서 우리가 알던 온프레미스와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로컬 인프라 시대를 열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재미있는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데옵스의 핵심 개념들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